그런 것이 누구로 단일화되든지 간에 하여튼 정직한 이 책을 쓰게 된 그 동기는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단일화돼야만 한다. 그거 안 되면은 안 되는 건 어떤 경우에도.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은 지금 모든 조중동에서 이런 거 낼 적에 박근혜 대 안철수, 박근혜 대 누구 해도 다 이쪽이 이긴다. 이게 사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통계 조작을 해서 뭐냐면은 통계라는 거 어차피 그건 날 욕먹을 저기 그 통계라는 건 조작성이 다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통계를 그렇게 제시함으로써 니들 그냥 끝까지 가라. 이게 무서운 격려거든요. 그런 얘기 보고 우리는 야 기분 좋다. 우리 양쪽으로 다 나가도 이길 수 있대더라.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그건 1000%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떨어진다는 게 단순히 떨어진다는 누가 하나 떨어진다는 문제가 아니라 요번에는 정말 그 인류사의 희망이 꺾이는 거죠. 인류사의 희망이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미국의 데모크라시라는 게 1대 99의 대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센트럴 파크에서 저기 한 것도 미국 경제라는 게 99% 아니 1%를 위해서 99%의 인민이 희생되고 있는 구조다. 지금 미국 그렇게 하는데 그걸 고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걸 누가 어떻게 고쳐요? 아무도 못 고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이걸 못 바꾸면은 우리도 똑같은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점점 안정화되고 어떻게 됐든 뭐 지금 6.25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안정적 구조 속에서는 더 이상 방치하면은 이제는 완전히 특수한 형태로 갑니다. 정치는 옛날 자민당 지배 체제 같은 거로 가고 이 경제 구조는 완전히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어떤 전성시기와 같은 그런 시기로 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민족은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박을 수 있는 것은 안철수와 문재인의 연합밖에는 없다. 네. 아까 이제 얘기가 잠깐만 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왔길래 그렇게 되면 당신이 압도적으로 그 안철수를 리드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 비전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책 비전의 그 제1 요구사항은 민생이다. 그렇잖아요? 잘 살게 해달라는 거야. 우리 아주 정치라는 거 쉽게 가자는 말이야. 못 살면은 사람들이 안 치고 누가 뭐 해도 잘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명박이라는 서울시장이 상대에 이런 환상을 가지고 결국은 사기를 친 거란 말이야. 잘 살게 해준. 근데 결국 우리 잘 살게 해주지 않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게 뭐냐면 지금 복지와 분대와 성장이라는 문제가 항상 싸우잖아요. 그럼 진보 세력은 복지를 탄탄히 해야 된다. 뭐 보수 세력은 우리 성장을 그래도 해야만 복지가 일어난다. 당연한 거죠. 왜 보수라고 그래? 진보라고 그래서 왜 우리가 복지가 가능해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돈이 있으려면 우리가 성장 경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이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남북 경협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첩경은 남북 경협이라는 거예요. 남북 화해니까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야 되고 그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려면 우선 미국과의 거리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미국의 어떤 그 굴종적으로 아부하는 그거에서 미국의 그냥 주구가 돼서는 우리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의미에서 그 국제 정세라든가 모든 걸 밸런스를 가지고 이 세계 정세의 이런 감각을 가지고 이 냉전 질서를 다시 완벽하게 청산하는 그러한 기회로서 올해 선거가 활용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내가 그래서 당신이 민생의 문제를 남북 화해의 문제로 설득시키는 카리스마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국은 안철수를 강렬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다. 난 이제 이렇게 당대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요. 요새는 안철수가 그 내 얘기를 더 잘 실현하고 있던데, 그 말하는 거 보면 남북 그 철도도 하겠다고 그러고 뭐 해서 강하게 얘기하는데, 문재인도 뭐저 개성공단 가고 내가 그 아주 적극적으로 그 뒤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재인의 고민. 그러니까 안철수나 문재인이 이 내가 생각하는 그걸 여기다 많이 썼어요. 제가 여기 다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생의 문제, 우리가 지금 시급한 것은 민생의 문제. 모든 사람이 같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뭐냐면 재벌 같은 것도 우리가 개혁을 한다. 이게 다 엉터리예요. 재벌을 어떻게 개혁을 해? 누가? 법으로 규제를 해보세요. 그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인데? 응?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작용이 더 큽니다. 하다못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교육개혁을 얼마나 많이 했어. 근데 교육정책, 교육개혁, 제도개혁을 해가지고 그 전보다 낮은 적 있어? 결국 교육개혁한다 우리만 시달리고 우리 애들만 시달렸지. 네. 교육개혁해서 낮은 거 아무것도 없어. 왜? 서울대학을 그대로 놔두고 해봤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재벌개혁이라는 것도 어떠한 우리가 대안을 내도 재벌개혁 안 됩니다. 그 환상 갖지 마세요. 무슨 경제민주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경제민주화는 어디 경제민주화야. 경제민주화라는 건 없어요. 경제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비민주적으로 돈 버냐는데 미친놈들만 경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재벌을 새롭게 재벌의 파워도 살려가면서 죽이자는 게 아니야. 나는 살려가면서 이걸 해야 되려면 재벌을 용감하게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데 뛰어들도록 유도를 하는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북한 경제를 이렇게 살려주는 방식 같은 것을 우리가 건강한 방식으로 새롭게 기업이 거듭나도록 이 국회나 이런 데서 법률적으로 많은 제한을 두어서 우리 그 기업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는 건강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뉴 익스페리멘테이션, 하나의 새로운 실험의 장인 이 북한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중국 가가지고 공장한 사람 다 망해서 오잖아요. 근데 개성공단 가서 공장에서 망해서 온 사람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 의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북한 사람들 보면 무조건 나쁜 놈을 아는데 북한 사람들 말 잘하죠. 한국말 잘하잖아요. 한국말 잘하죠. 손솜씨 섬세하죠. 거짓말 안 시킵니다. 그 사람들 거짓말 안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든 우리가 만져볼 수 없는 위대한 인력이고 그리고 우선 싸잖아요. 노동력이 싸고 그러니까는 또 뭐 꼭 남한 사람들한테 좋은 말로 안 들리겠지만 과도한 무슨 노동쟁이가 있는 사회도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는 북한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조금만 잘못해도 국민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야. 그 우선순위에서 그건 항상 10위 정도로 가네. 남북 경협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꼭 이렇게 인기에서 지난 대선 때도 정동영 후보가 통일부 장관에서 개성공단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하면 표가 계속 떨어져요. 결국 그 카드를 못 써먹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이제 나도 어떤 면에서 우리 이런 발뉴스도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상황이 이번 선거에서 이 상황이 변화가 오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든 문재인 후보든 그 남북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국민들한테 표가 내려가는 인기나 표가 내려가는 요소로 작용을 안 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와장창 카리스마틱하게 밀어가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냉전 질서를 청산하고 우리의 새로운 창조적인 미래를 남북이 공동으로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 번 하고 말이지. 하면서 국민들의 우리가 이게 살 길입니다. 중소기업, 뭐 소기업, 소상인들 모든 사람들이 이 남북 경협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제발 여러분들 이런 이 이데올로기에 편협된 이 조작에서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지성인들이 그걸 설득시켜야 한다고. 그래서 남북 문제만 나오면은 투표가 인기가 올라가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발뉴스에서 하여튼 내가 그 얘기를 나는 아니 저 근데 맹자가 만약에 정치를 해서 임금이 됐으면 잘 다스렸을까요? 맹자는 네, 본인 선생님 말씀을 딱 듣다가 네. 선생님이 하시면 어떨까? 맹자는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역사를 쭉 그 사람은 훑어요. 연임금 순임금으로부터 쭉 해서 항상 위대한 성군이 날 적에는 항상 그 성군을 만드는 위대한 신하가 있었다. 그리고 위대한 성군의 특징은 바로 그 위대한 참모를 알아보는 그 인한 마음이었다. 그러니까는 항상 여기도 이제 내 책에 여기 제일 처음에도 그 율곡 선생이 쓴 동호문답의 그 대화가 여기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닭이 지렁이 하나를 가지고 요거 이렇게 자부댕이 있는 이 변상벽에 닭그림 속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여기 문자라고 쓰고 하나는 안자라고 써놨다. 그걸 잘 봐달라고. 문자와 아들 자자가 선생. 옛날 말에 문자와 안자가 지렁이 하나를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이율곡 선생님이 결국은 나라가 다스려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올바르게 쓰는 것이다 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맹자는 자기는 뭐냐면은 항상 그러한 그 왕천하,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왕천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지 내가 직접 왕천하를 할 수는 없다. 왜? 자기는 그 당시 시스템에서는 요새와 달리 이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선생님 말씀 우회적으로 잘 전해 들었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책 뒤에 보면은 노암 촘스키 선생님이랑 9.11 이후에 편지를 나누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리차드 로티와의 또 편지를 교환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한 재밌는 짜릿한 읽을거리들이 있는데 네. 그만큼 미국과의 관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사의 변환기에 대한민국 이 민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50일 만에 다시 책을 가지고 네. 나타나신 겁니다. 얼마나 이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네. 바쁘신 학자께서 그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가슴이 아프기도 한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청률 관계 때문에요. 제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지금 여쭤봐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여하튼 경제 민주화가 본질적으로는 남북 경협을 통한 부의 파이를 키우면서 민족 회복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문재인 후보가 잘할 거라는 인상을 받으셨나요? 그럼 그 사람은 남북 문제를 통해서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그 확고한 신념에는 이미
그 노무현 패러다임을 뛰어넘었어요. 완전히 이 사람은 노무현하고 내가 얘기할 적에는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문재인은 절대 그 노무현 패러다임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 사람이 노무현에 대한 그런 거 하냐면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그리고 당내에 그 평생을 같이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당내에 또 노무현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어울리려면 괜히 뭐 각을 세울 필요도 없고 노무현을 자기가 뭐 부정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의 생각의 틀은 노무현 틀이 아니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른 분도 아니고 도울 선생님이 기존의 한계로 거론되던 문재인의 노무현 패러다임을 넘어섰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구체적인 거는 우선 뭐냐면 노무현은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처음에 자기가 사진 찍으러 가지 않겠다. 그럼 미국에 내가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실천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 문재인은 확고합니다. 나는 미국 중심으로 정치를 할 생각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는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고 뭐 그렇게 사실 그 미선이 호순이 그 어떤 그 바람으로 득표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 어떤 그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가시자마자 이 미국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가져가지게 되고 아유 땡큐 베리 마치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실망을 좀 했었는데 그 실망감이 결국은 참 우리 진보 진영의 최대의 비극이었죠. 그 이라크도 막 보내시고 그래서 그 이라크 파병할 쪽에도 우리가 따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게 많았거든요. 그럼요.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뭐 평화협정이라든가 휴전선 내에서 우리 군이 주도권을 잡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얼마든지 우리가 그 바게인으로 내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따는 게 없었어요. 따는 게 없었죠. 실제로 우리가 베트남 파병하면서 많은 반대가 있긴 했지만 박정희 정권이 브라운 각서라는 것도 체결하고 경제적인 진리를 많이 취했어요. 그리고 더구나 그 시대에 독자적 작전권까지 획득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노무현 정부의 대미 외교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는데 여하튼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넘어섰다. 아니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충성을 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면은 중국과 소련과 북한 그리고 일본 이 여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는 등거리 외교를 실현하겠다라는 아주 확고한 결의가 있어요. 진짜요? 내가 얘기해본 아주 깊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거는 있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뭐냐면 남북 문제를 최우선시하겠다. 그래서 그 취임하자마자 나는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남북 문제를 먼저 밀어서 왜냐하면 노무현이 말만 그렇게 하고 남북 문제를 최후로 마지막에 했잖아. 그런 것이 노무현 5년을 이게 허사로 만든 거거든요. 먼저 그거를 앞에서 했으라면은 이게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선될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운명이라는 책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선될지 몰라서 준비를 못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보면은 그거를 바꿔야 된다. 제일 먼저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니셔티브를 잡아야만 이 5년 동안에 모든 정책이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다. 저는 이거를 마음속에서 확고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참여정부 때 삼성을 위주로 한 재벌들의 이른바 그 독재, 자본 독재에 대해서 거론을 하다가 저 형도 먹고 그랬잖아요. 실형도.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청와대에서 상당히 좀 반대하고 압박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참 여러모로 훌륭하신 분인데 혹시 삼성을 위주로 한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어떠실까? 사실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근데 어떤 이 사람은 재벌 규제에 관해서도 재벌이 과도하게
이런 그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를 이렇게 완전히 묵살시키고 독주하는 이러한 모든 현상을 확고하게 제재하겠다는 아주 결의가 있어요. 삼성도? 그래서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그 기업이 우리 그 복지국가형의 실현을 위해서 이제는 기업들이 희생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어요. 그건 내가 아주 보장합니다. 헐. 야. 김용옥 선생님께서 보장하신다는데 예. 상당히 지금 한 250만 표 정도 득표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때문에 그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빨리 연락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안철수도 똑같이 내가 뭐 격려해주고 싶은데 안 만나봤죠.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은 오늘 좀 만나고 싶은데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그 사람이 아무래도 내가 좀 부담스럽죠. 그런 게 있나 봐. 그런데 부담 없어요. 한번 연락하세요. 아니 이게 뭐지 그 집에 가면 교수님이 직접 음식도 해주세요. 진짜요? 진짜 맛있어. 아유. 내가 음식을 잘해요. 자, 문재인 후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노무현 프레임도 상당히 극복을 하셨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경제민주화의 유일한 출구 돌파구라고 주장하고 계신 남북 경협에 대해서도 의지가 확고하다. 그리고 끝으로 또 이상호에 의해서 단점으로 제기돼 왔던 재벌 개혁 문제에도 대단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김용옥 선생님께서 보장을 해주셨어요. 도장. 그래서 내가 당신이 되자마자 저기를 하면은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도 예를 들면 그 남북 문제를 위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 길을 좀 많이 터라. 그런데 그런 것도 하겠다. 예를 들면 내가 선생님 특사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거야 어떻게 되겠지만 예를 들면 김정은 같은 사람도 이 세계를 좀 더 폭넓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북 문제라는 게 이게 거저됩니까? 그러면 내가 그 김정은 같은 사람도 만나서 그런 분들에게 좋은 말로 그 정치적 맥락을 떠나서 그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이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생기느냐 하는 거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잖아요. 제가 선생님 만나서 공부하고 주역을 좀 들춰보면서 앞이 딱 보여요 이렇게. 근데 내년 2월 한 14일쯤에 뭐 한 2주 동안 안 보실 거예요. 왜? 발렌타인데이인데? 같이 없어지나? 근데 데리고 갈게. 여하튼 거기 선생님 갔다 오시면 발뉴스 TV에서 방북기 내가 본 김정은 한번 좀 저희가 강좌를 요청했습니다. 그거 해야지. 당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때도 루이즈 린자 같은 사람,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교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리더십도 그렇게 좀 지적인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좀 공개적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김정일 위원장님 시절에 좀 이렇게 좀 다운이 된 거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김정은 이 시대에는 나는 그게 또 가능할 것이다. 저희도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가능해지기를 이번 12월 19일 투표를 통해서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시청률이 막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가 보이거든요. 소리가 들려요. 250 들었는데요. 안철수 후보를 만나보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이제 그 해안을 가진 학자시고 뉴스 보시고 했잖아요. 자, 그 기자회견, 첫 번째 기자회견 후보를 수락한다. 후보를 내가 받겠다. 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어요? 거기 보면 그때 책이 나오는데 육성으로. 그래도 내가 이제 이렇게 세밀하게 봤는데
그 후보 이렇게 선언하는 그것은 이제 읽은 거. 네, 프롬프터가 양쪽에 있었어요. 저희는 곽현아랑 같이 서혜성 선생님이랑 거기도 중계하러 같이 갔는데, 갔지? 중계하러 갔는데, 프롬프터가 없는 줄 알고, 야, 프롬프터도 없는데 참 안 씹는다. 그랬는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 야, 임마, 바보들아, 너네 프롬프터 2개나 있는데 편파 방송했다고 막 무지하게 혼났어요. 이 자리를 빌어 사실. 프롬프터 2개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읽으면서 하는 거는 참 잘했죠. 뭐 내용도 좋고 괜찮았는데 그 뒤로 이제 기자회견이 이렇게 했어요. 일문일답. 질문 일문일답. 저도 막 했는데 안 넘어가졌어. 그랬어? 그런데 MB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해서, 그다음 언론 조중동 폐간을 비롯한 언론 개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아깝네. 근데 그 이 질문의 내용들도 그렇게 별로 특색이 없이 내가 물어봤어요. 하고 단일화만 계속 물어보고. 뭐냐면 야, 후보 하겠다는 날 단일화를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그래. 아유, 그렇지. 진짜.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트였는데 결혼 언제 하냐고. 그죠? 그래서 그 하는데 그걸 쓸데없는 반복적인 그 질의응답이 계속 길어졌고 그렇게 하려면은 그저 한 2-3개 받고 딱 그러던가. 박근혜처럼 받지 않던가. 2-3개 정도만 받고 제가 이제는 행동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딱 끝내든가. 지금이야 이제 많이 발전을 했겠죠. 근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은 그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질문이라는 건 기자가 나한테 질문을 했더라도 그 기자한테 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기자의 말을 꼬투리 삼아서 내 메시지를 대국민에게 호소하는 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 컨셉이 약간 없더라고. 처음 해봤습니까? 처음 해봤어요. 떨려서. 자, 지금 선생님께서는 여하튼 지난번에는 안철수 현상은 근거 없는 갈망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지금 최근에 그 안 후보의 행보와 관련해서 책에서는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네, 안철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용과 순결의 이미지는 좋은데 카리스마가 필요하고 부드러운 포용만을 표방하면 곧 뇌사한다. 이렇게 도올 김용옥의 베스트셀러 아침 노래에서 밝히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뇌사한다는 거는 이렇게 시들어 버린다 그러면 뭐 이 머리가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시들시들할 뇌자야. 네. 그래서 저는 무슨 뭐 질병이 사실 저도. 뇌사라는 건 맹자에 나오는 말이니까.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리스마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누구지 거기 그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동사라는 말을 썼고 동사는 죽어요, 지금. 얼어 죽는다. 그건 그 양반은 너무 그 권위 속에 이렇게 점점 쩔어가니까 딱 굳어가다가 이게 동사하기 쉽다. 근데 이제 안철수는 잘못하면 뇌사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을 썼는데 어떻게 하면 카리스마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응? 그러니까 내가 안 만나봤기 때문에 빨리 좀 만나봤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 당장. 지금 우리 안철수 분량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분량이 안 나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시의적인 균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철수가 손자병법을 몇백 번을 읽었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병법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감옥 갔다 왔나? 근데 그런 이공계 쪽에 이 천재적인 사람들이 손자병법을 좋아해.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손자병법을 좋아하는데 그 손자병법에 뭐라 그러냐면 교구와 졸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교구와 졸속. 그러니까 교라는 거는 정교하고 오래 가는 거. 정교하게 오래 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무슨 그 공학을 한다든가 무슨 현미경 산업을 한다. 그런 걸 맺는다 그러면
교구를 해야죠. 길게 일본 사람들처럼 교구를 하는데 졸속이라는 건 우리가 쓰는 졸속이에요. 빨리. 아니야, 졸속은 빠르다. 좀 졸하지만 거칠지만 빠르다. 그러면서 병가의 기본적인 논리는 전쟁이라는 거는 교구가 아니라 졸속이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졸속이 약해 보이는 건가요? 그건 나한테 대해서 교구 작전만 피고 있고 졸속이 없다.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 아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냥 부담 없이 선생님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쳐들어와서 뭐 해서 와서 그냥 밥도 먹고 얘기 들고 가면은 이럴 때도 지금 얘기가 나와. 좋은 얘기가 더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한 200만 표는 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구와 졸속이라는 개념이 그 재미난 거예요. 보통 때는 교구가 훌륭한 거죠. 교구가 우리가 정확하고 아주 정교해야 되고 그걸 오래오래 정확하게 모든 걸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교구가 아니다. 전쟁이라는 것 그 자체가 흉사니까 그거는 보통 일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교구보다는 졸속이 유리할 때가 많다라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손자병법 같은 거 보면서 이런 주석 선생님의 이런 해설을 듣지 않으면 그 말 뜻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 후보님 그 졸속이라는 뜻이 저는 후진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쁜 뜻은 아니네요. 나쁜 뜻 아니에요. 대충이지만 빨리 이렇게 처리하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를테면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전라도 지역에서 20, 30대가 70% 이상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야.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저도 상당히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단히 치밀하시면서 교구에 강하신데 졸속을 조금 못하신 거 아닌가. 이를테면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서 저희가 융합과 통합의 지도자로서의 가능성과 의도를 많이 엿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렇게 헤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졸속의 카리스마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제가 기자질 18년 해먹은 놈 입장에서 드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선생님한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제 생각만은 아니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분량이 좀 나왔나? 이제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여쭤보실래요? 안철수 후보. 전 다른 거 궁금했었는데. 일단 분량 관계상. 분량 관계상. 그 책 내용 중에 구세군 이 장소에서 구세군 회관에서 이 연설을 한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무슨 뭐 특별한 의미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왜 구세군을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뭐 별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난 재미있게 쓰느라고 그 회관을 구세군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시청률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어떤 메시지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던지신 말씀이라면 요것도 대수롭지 않게 던지신 건가요? 그 안철수 후보가 무교잖아요. 무교. 맞아. 저 어렸을 때 제 친구 중에 주목교 그런 애들 많았었는데 근데 무슨 게? 무교. 근데 안철수 후보가 무교인 것이 국가 지도자로서는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나는 우리 집에 와서 정치인이 밥을 먹는데 기도를 하는 놈이면 이 자식이 이게 정신이 있는 놈인가 없는가?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아무리 열렬하게 기도를 한다고 기도는 속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치인이라면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 기도를 그렇게 열렬하게 하면 말이야 그 새끼는 정치인으로서 1차 자격이 없는 거야. 불교라고 그것도 그러고 밥 먹는 거 나무아래 답을 이래는 미친놈일 거고 거기다 알라 이러고서 밥을 먹는 놈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때는 정치라는 행위는 퍼블릭 이 공적인 책임을 갖는 모든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정치인이 된다고 그럴 때는 1차적으로 종교를 마스크로 내세우는 놈은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불교든 기독교든 무슨 교든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미국이 어떻게까지 망한 게 뭐냐면은 전부가 뭐냐면 기독교 팔아먹어가지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아니 미국이 어떻게 감히 지들이 세계에다 대고 휴먼 라이츠 인권을 논하냐 이거야. 인권을 가장 망가뜨리는 놈들이 미국 놈들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 노암 촘스키가 너희들이 어떻게 미국을 가지고 미국에서 인권을 하냐. 내가 9.11 테러 이게 그 트윈 빌딩이 무너지다가 그 전날까지 미국에 있었거든. 며칠 전까지. 그러다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이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 이 실린 문장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미국이 인류에게 이 테러에 대한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를 쭉 인용해가면서 그 사기의 자객열전이라는 게 있거든. 이 테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테러리즘 그러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김구 선생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김구 선생은 사실은 약산 김원봉이라는 분의 뒤를 따라간 분이야. 우리나라 가장 위대한 테러리즘이라는 말을 우리는 안 쓰죠. 독립운동에서 의열운동이라고 합니다. 의열운동에 제일 앞선 사람이 약산 김원봉 밀양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모든 주장은 뭐냐면은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 거지. 일본과 전쟁을 수행하는데 이건 테러라고 하는 것은 테러가 아니라 소수의 인원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택하신 건데 결국은 미국이 어떤 경우에도 9.11 테러를 갖다 테러로 규정하면 안 되고 그러고 하고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이 자객열전에 나오는 논리를 가지고 쭉 했어요. 진짜 여러분 감동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랬는데 그때 촘스키한테 그때 9.11 테러에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희생됐을 때 촘스키가 나한테 보낸 편지를 여기 내가 실었어요. 뭐라고 그래? 그 답장이 내 이 문장에 대한 보시고 나서 그 양반이 답장을 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이 저지른 그러니까 그 아랍 사람들이 9.11 테러를 한 것보다 예를 들면 미국이 니카라구아에 대해서 한 짓은 너무도 잔악하고 훨씬 더 어마어마한 폭력을 가한 사태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반성이 앞서야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당신이 그 미국이 절대 보복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논리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하는데 이 양반은 말이야 니카라구아에서 한 짓이 미국 사람들이 한 짓이 더 잔인하다 이거야. 아주 사디스틱하게 어린애들을 바위에 던져서 죽이고 여자들을 다 유방을 자르고 얼굴을 다 까가지고 발목을 거꾸로 매가지고 사방에다 달아놓고 사람들 모가지를 도끼로 쳐가지고 전부 이 철조망 말뚝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잔악하게 수만 명을 죽였다. 그게 미국이 한 짓 아니에요? 이제 미국이 한 짓이죠. 컨트라 반군을 갖다가 지원하면서 걔들이 그런 일을 자행하겠고. 왜? 그 당시 니카라구아가 좌익 정부였기 때문에. 공산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이다. 그런 거 비하면 9.11 건물이 떨어지면서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잔악하게 죽지는 않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촘스키는 정직하다는 얘기죠.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그렇게 당했을 때 그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가. 여기 방금 말씀 중에 이렇게 죽음의 질 정도에 대해서 비교한 부분은 말씀 중에 그렇게 하신 거고 제가 정확하게 읽어봤더니 여하튼 미국의 책임 그리고 보복은 더 큰 또 이 그 테러 갈등을 빚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 상당히 전 그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시청률을 위해서 너무 강박관념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청 많이 봐야 돼. 방법이 없어. 이거 많이 보긴 해야죠. 자,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까요? 대충. 아유 들어야죠. 혹시 될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또 지지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바꿔먹도록 또. 박근혜? 자 박근혜 후보 달라진 거 없습니까? 지난번 평가에 비해서?
박근혜 후보는 50일이 지났습니다. 우선 역사적 비전이 없죠. 그러니까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리고 대화를 모르고 그리고 얼굴이 점점 굳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어떤 그 권위에 쩔어 들어가는 그리고 짜증스럽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모두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그러니까는 나만 봐도 여러분들 박근혜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이렇게 표정이 그냥 한 인간으로서 편한 얼굴을 그냥 웃어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한번. 진짜 똑같다.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흉내 내셨어요. 제대로 잘 못 찍었어 저 카메라가. 다시 어떻게 웃어요?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웃음을 하나 봐도 그냥 평범하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여성분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웃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웃고 뭐 해야 되는데 모든 게 꾸며져 있다는 거죠. 꾸며져 있고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청와대의 어떤 권좌라고 하는 특별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나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못 믿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문고리 정치라고 그래가지고 2명의 보좌관과 2명의 비서관이 인해 장막을 쳐가지고 지금 뭐 다른 그 당직자들이 접근할 수가 없대요. 청와대 갔다 와서 MB랑 만나가지고 브리핑을 비서실장이랑 대변인한테 해줘야 되는데 보좌관한테 물어보세요.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적인 기구를 지금 말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당 내분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박근혜 후보 현 상황에서 달라질 가능성을 못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는 그 박근혜 후보는 철저하게 자기는 선거의 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선거에서만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진 적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선거에 나가서 이제 항상 승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판단에 의거해서 프로답게 선거전을 반전시키는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낮은 단수는 아닐 거라고 우리가 그걸 유치하게 봐서는 안 돼요. 낮은 단수가 아닐 거라서 무슨 카드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남을 도와줄 때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항상 자기를 위해서 그런 머리를 쓸 때는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게 돼 있다는 게 역사의 정칙이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그 방송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입추의 여지가 없다. 네. 진짜. 근데 박근혜 후보의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그 권위주의적인 횡포, 그리고 그 독단적인 그런 것, 그리고 그 맹자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 묵자라는 사람들이 당대의 그 무차별적 사랑이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했어요. 무차별적 사랑, 겸해.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자기 자식, 자기 부모만 알고 자기 자식만 아는 거는 그거는 1차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런데 이 맹자는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인간이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부모도 훌륭하고 중요하지만 그 부모님을 내 부모님하고 완벽하게 똑같게 대하기는 어려운 거다. 그건 감정 아니냐.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딴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 겸의 사상을 내가 니들 사상은 이해하겠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이는 못한다. 그게 솔직하다. 솔직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인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인간의 도덕성의 가장 기본이 오히려 가족 편애주의적인 것이라고 폄하를 하지 말고 그걸 진정으로 겪은 사람이래야 비로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감정이 생기는 것이다. 자기가 직접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고 그들과 고생하고 거기서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냐?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맹자의 말씀이야.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도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맹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강조. 그냥 전하시기만 한 네. 거고 저희가 또 이 마이크 사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전달이 안 됐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